안녕하세요. 현재는 한 아이의 엄마이자 47살인 여성입니다. 누구에게나 젊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죠. 저는 그때 참 당당하고 스스로가 멋지다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결혼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제 스스로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남편을 흉보는 못난 짓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젊은 시절에 제가 봤을 때는 헤어진 남자 혹은 여자에 대한 안 좋은 말, 헤어지지도 않을 남편 혹은 아내에 관한 뒷담화가 가장 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그런 입장이 되었을 때는 알겠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단순히 험담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리고 그건 스스로를 잃지 않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좀 털어놓으려고 해요. 그래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입니다. 일단 부끄럽게도 저는 혼전 임신으로 남편과 만난 지 겨우 4개월 만에 결혼을 했어요. 배가 부르기 전에 서둘러 결혼을 하긴 했지만 남편은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기에 그리 걱정을 하진 않았죠.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책임감까지 모두 다 갖췄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성급한 판단이었는지 알게 된 건 결혼하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알게 됐죠. 바로 저희가 이사를 하고 집들이에 남편의 동창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이 시작됐습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남편의 친구들 중에 2사람이 장난기가 동했는지 남편의 첫사랑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 현주라는 여자였죠. 중일이 너 기억나지? 우리 반 모두의 첫사랑이나 다름없는 현주. 너 결혼식에 잠깐 스치듯 봤는데도 어쩜 그대로냐? 진짜 예쁘더라. 야, 너도 봤어? 나도 봤는데 진짜 놀랐어. 날이 가면 갈수록 예뻐져. 보통 첫사랑은 다시 만나면 덤덤해지기 마련인데도 걔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물었습니다. 현주? 현주가 왔었어? 난 초대한 기억이 없는데. 유학인가 가서 미국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 내가 들은 소식은 딱 거기까지인데. 뭐? 초대를 안 했다고? 와, 근데 그렇게 바쁜 애가 직접 오기까지 한 거야? 현주 걔 너한테 관심 있는 거 아니냐? 왜? 예전에 너 현주 좋다고 매번 고백했다가 차이고 그랬잖아. 야, 내가 언제? 얘 당황하는 거 봐라. 재수씨 앞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도 다 지난 이야기인데 뭐 어때? 누구나 첫사랑은 있는 법인데 어쨌든 너 결혼식에 와줬다는 것만으로 대단하지. 근데 왜 그냥 갔지? 인사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너 결혼하는 거 보고 마음 아파서 돌아간 거 아니야? 드라마처럼 뒤늦게 사랑을 깨달았다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 우리 중일이의 뒷모습만 보면서 쓸쓸하게 돌아서는 거지. 친구들도 웃고 있었고 저 역시 그저 웃고 넘겼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곳에 모인 사람들 대부분이 그분이 첫사랑이었다고 했죠. 맑고 착하고 또 예쁘기까지 하니 서로 어린 시절에 현주라는 여자를 두고 다툰 적도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식탐이 유독 많았던 친구나 다른 친구들의 소식 이야기로 넘어가며 그 여자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남편의 표정은 그때부터 어둡게 바뀌고 있었죠. 그리고 그건 최악의 결과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와의 결혼 자체를 후회하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던 겁니다. 새벽에 깨어난 아이를 달래다 급하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제게 대뜸 소리를 질렀죠. 아씨, 이게 무슨 짓이야? 왜 문을 열고 싸? 넌 여자라는 인식 자체가 없어? 고작 결혼하고 2년 다 돼가는데 누가 보면 한 30년은 산 줄 알겠다. 냄새 때문에 속이 다 울렁거리네. 미안해. 그래도 이해는 해줘라.
나도 편하게 화장실 쓰고 싶어. 하지만 우리 정원이 봐야 될 거 아니야. 그 몇 분 안 본다고 애가 어떻게 돼? 그래도 명색이 신혼인데 꼭 이런 식으로 정을 떨어뜨리고 싶어? 다른 여자들은 결혼하고 애 낳고도 남편한테 잘 보이겠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화장까지 공들여서 한다는데 이건 뭐... 됐다. 내가 기대를 말아야지. 애를 안고 모유를 수유하는데 무슨 화장을 어떻게 해? 아니면 당신이 좀 봐주던가. 단 한 번이라도 애 우는데 일어난 적도 없잖아. 애초에 안아준 적은 있고?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데? 난 어릴 때 그냥 포대기에 쌓여만 있어도 이렇게 잘 자랐어. 부모님 두 분이 다 밭농사한다고 똥기저귀도 제때 안 갈아줘도 잘만 살았다고. 지금이 그때랑 같아? 다른 건 뭐가 그렇게 다른데? 하여튼 여자들이란 내가 이래서 애를 안 낳으려고 했어. 알아? 애만 싸지르면 남편은 뒷전이고 애만 싸고 도니까 문제라고.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지? 내가 있어서 제가 태어난 거면 나한테 정환이한테 쏟는 정성 반이라도 쏟아봐라. 여보, 나 지금 몸 상태도 안 좋은 거 알잖아. 어제도 병원 다녀왔고. 저는 출산 중에 신경이 눌리거나 손상되어 신경통이 지속되는 질환인 골반 통증 증후군과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좌골신경이나 천골신경이 자극받는 경우라서 통증도 꽤 컸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남편은 그걸 알고 있음에도 제게 이런 식으로 대꾸를 했죠. 좀 참고 넘기면 되지. 애를 봐야겠다고 똥도 문으려고 싸는 여자가 병원을 왜 그렇게 들락거려? 아파도 참아야 면역성도 생기고 하는 거야. 조금 아프다고 쪼르르. 지금도 그러는데 나이 들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야. 이러니까 우리나라 보험이 동이 나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통증약도 먹어야 할 정도야. 말이 그렇다는 거야. 나이 든 사람들 조금만 안 좋아도 병원 가서 주사 맞고 들어누워서 영양제 받고 하는 거 싹 다 자식들한테 세금 먹이는 거랑 다른 게 없다고.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혜택 받아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보면 한심하고 어이가 없더라. 내 말이 틀린지 봐라. 딱 손녀 손주들이 돈 벌기 시작할 땐 우리나라 보험은 망하고 없어질 거야. 이러니까 늙으면 빨리 죽어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 그러는 당신은, 그리고 당신 어머님도 병원 다니잖아. 당신 어머님? 야, 너 왜 말을 그따위로 해? 아예 네 엄마라고 하지 그래? 이래서 우리 엄마가 결혼은 계절 다 바뀔 때까지 보고 결혼을 하라고 한 거구나? 진짜 후회 막급이다. 지금 누가 할 소리라는 거야? 나도 당신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어쩜 이렇게 막말을 해? 막말? 내가 말한 것 중에 틀린 말은 뭐가 있는데? 진짜 후회된다. 내가 조금만 참고 기다렸으면 현주랑 결혼했을 거고 적어도 주말 아침에 똥 누는 걸로 싸우는 일은 없었을 테니까. 저는 그날 밤새 울면서 후회도 했습니다. 남편이 생각보다 다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했죠. 최악의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초반엔 그게 다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일이 있고 저는 적어도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볼일을 보진 않았고 이전보다 남편에게 잘하려고 노력도 했죠.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그 후에 남편은 진짜 첫사랑을 만나러 다녀왔는지 본격적으로 저와 비교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야, 내가 현주 보고 입을 못 다물겠더라. 아주 유학 다녀오더니 더 괜찮아졌어. 뭐? 당신 지금 싸우자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런 말을 내 앞에서 해? 당신 바람 피워? 제 말에 남편은 오히려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군요. 바람? 야, 그런 짓을 하고 있으면 당신 앞에서 당당하게 말을 했겠어? 뒤에서 몰래 숨어서 하지. 난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걔를 존경스럽다고 말을 하는 거야. 다른 애들은 대부분 결혼해서 당신처럼 살림만 하고 있는데 현주는 다르더라. 스스로의 가치를 높일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 거 보니까 내가 다 부러워서 그래. 근데 집에 오면 늘어진 티셔츠에 유모차나 끌고 다니는 당신만 보다 보니 충격적이기도 했고. 됐냐? 누군 비교 못해서 안 하는 줄 알아? 왜 매번 비교하면서 날 깎아내려? 당신 지금 하는 짓들 다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꼴이나 다름없어. 내 침인데 뭐 어때서? 내가 뱉는 침에 내가 맞는 거 나 별로 기분 안 나빠. 그리고 당신이야말로 왜 그렇게 발끈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위치가 높아지면 따라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비교를 하면서 깎아내린다면서 불만만 가질 게 아니라 당신도 현주처럼 일도 좀 하고 애만 백날 돌보면서 옆구리에 살이나 찌울 생각 말고 지갑을 찌울 생각을 하라는 거야. 우리 아이는 누가 돌보고. 그리고 내 몸 상태 알잖아. 아우 지겨워 그놈의 몸 상태. 애 핑계. 당신 지금 살찐 것만 보면 나랑 싸워도 이기겠는데 뭘 그렇게 약한 척이야? 솔직히 건강한 사람들은 억울하지. 난 건강해서 병원 한 번을 안 가는데 당신은 조금만 아파도 병원 문턱이 닳도록 오가잖아. 골골백세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야. 그니까 걱정 마. 그렇게 골골거려도 적어도 나보단 오래 살 테니까. 상황이 이쯤 되니 저희는 싸우면 이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들 정환이가 고작 3살 때부터 그랬죠. 솔직히 마음은 정말 굴뚝 같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진 않았습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무 어린 나이와 몸이 안 좋은 저까지 이렇게 두 사람만이 살아가기에는 불가능에 가까웠으니까요. 심지어 시골에 홀어머니가 계신데 형편이 안 좋은 것은 둘째치더라도 이혼을 절대 허락해 줄 리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어머니는 이혼을 하면 손가락질을 받았던 그런 시대를 살아온 사람이었기에 쉽게 바뀌지도 않았죠. 그렇게 참고 또 버티며 결혼 생활이 6년을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헌데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외박을 밥 먹듯이 하기 시작했고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이에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남자들 원래 가끔 그래. 여자들이 다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야. 막말로 우리 중일이가 좀 잘났니? 회사도 좋고 인물도 훤칠하고 매너도 있으니 여자들이 가만두질 않지. 어머님, 그래도 애 아빠잖아요. 별 대수롭지 않은 일처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람이야. 바람은 지나가는 거라서 바람인 거고 그거 하나하나 신경 쓰고 마음에 담는 걸 그만두라는 거야. 여자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더 잘해서 마음을 돌릴 생각도 해야지. 요즘 것들은 조금만 수틀리면 이혼이다 뭐다 이런 말들 나오던데 나가봐야 정신을 차려. 솔직히 말해서 너 저 어린애 데리고 나가서 뭘 할 수 있겠니? 정말 해도 너무하시네요. 왜 저만 매번 참아요? 어머님도 여자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외박하고 바람을 피우면 어머님이라도 말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말린다고 이야기를 들어? 넌 생각이 없어? 그럴수록 오히려 더 붙어서 안 떨어지려고 해야지. 그러니 적당히 알아도 모르는 척하고 살아야 하는 거야. 너도 적당히 해라. 이제까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만 산 게 다 누구 덕인데 은혜도 모르고. 이런 작은 일에도 파르르 떨면서 따박따박 말대꾸하는 걸 보니까 내가 남자라도 오만정이 다 떨어지겠다. 어머님! 시끄럽고 그냥 받들고 살아. 내 아들만한 사람 없어. 그건 내가 보장해. 난 말이다. 여자라고 여자 편 들고 그러지 못한다. 솔직히 말해서 내 아들만 좋다면 난 누구라도 상관없었어. 그래서 너희 집 못 사는 거 알면서도 이 집에 들인 거 아니겠니? 힘내라, 잘 될 거다. 이런 번지르르한 말은 재주도 없고 아들이 바람을 2번 피우던 첫사랑을 만나서 살림을 차렸든 들어도 화가 안 나는데 억지로 네 비위 맞춰줄 이유도 없다. 그러니까 알아서 기어. 알아서 기라니. 저 정환이 엄마고 정환이는 어머님 손자잖아요.
근데 어쩜 그런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내 나이의 여자들은 손녀 손자들한테 꼼짝을 못하더구나. 근데 난 아니란다. 내가 낳은 내 아들이 최고야. 내 아들이 별을 따달라고 하면 별도 들판에 봄나물처럼 뜯어서 따주고, 원한다면 내 심장도 떼어줄 수 있지만 정환이는 뭐 결국 내 아들은 아니잖아.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끝으로 그 집에서 나와 시골에 있는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싸웠다는 걸 바로 알고는 얼른 올라가라고 독촉을 하셨고요. 바람을 피웠고 이런 말까지 들어야 했다고 호소를 해봤지만 어머니는 강경하셨습니다. 그저 참고 그 집 귀신으로 살다가 죽으라는 말까지 들어야 했죠. 제 편은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도 그걸 느꼈는지 저를 데리러 와서는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내더군요. 야, 적당히 해. 시위를 할 거면 가까운 곳에서 할 일이지. 이렇게 먼 장모님 댁까지 와서 이 지랄을 꼭 해야 속이 후련하냐? 우리 엄마한테도 막말했다며. 미쳤어? 감히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서 언성까지 높여? 당신이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뭐가 안 되는데? 당신이야말로 그딴 식으로 살지 마. 잘못을 했으면 사과가 먼저라는 것도 안 배웠어? 바람까지 피우고 뭐가 그렇게 당당해? 정환이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내가 왜 부끄러운데? 내가 바람 피웠다고 우기는 거 당신 혼자야. 증거 있어? 그냥 외박 몇 번 한 걸로 첫사랑이랑 살림을 차렸네 만에 혼자서 상상하면서 일을 키운 건 당신이라고. 여자랑 통화하는 것도 들었고 같이 돌아다니는 것도 봤어. 그 현주라는 여자랑. 남편은 그 말에 어이가 없다는 듯 비웃었죠. 현주? 현주 작년에 이미 한국 떴어.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동창들 다 불러서 알려줄까? 잊어보니 당신 의부증? 뭐 그런 거 있네? 정신병 말이야. 속 편하게 집에 들어누워서 있으니까 머릿속은 더러운 상상밖에 못하지? 이래서 여자들도 일을 해야 해. 그럼 그 전화는 누군데? 보고 싶다는 말을 내가 똑똑히 들었는데. 난 우리 집 앞에 묶어놓고 키웠던 똥개도 우리 엄마한테 그립고 보고 싶다고 말해. 너 좋아하는 연예인 누구야? 그것도 보고 싶다는 말 안 하냐? 단순히 보고 싶다는 말을 왜 더럽게 해석을 하냐고. 천박하게. 안 그래도 너랑 결혼한 것 자체가 끔찍한데 작작 좀 해. 우리 엄마가 말한 것처럼 좀 기라고. 몸이 아프다고 해서 봐줬더니 정신병이 더 심해서는. 뭐? 정신병? 그래, 정신병. 확 정신병원에 넣기 전에 당장 집으로 가. 여기서 시위해봤자 너만 손해야. 저는 그날 남편을 따라서 나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바로 진행했죠. 증거는 없었지만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오래전 키웠던 똥개와 연예인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거랑 여자한테 보고 싶다는 걸 구분 못하는 바보는 세상에 없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현주라는 여자가 정말 남편과 아무 사이가 아니었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것이 확실해졌죠. 정말로 그 부분은 제가 오해를 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남편의 막말을 더는 참을 수 없었기에 이혼을 선택한 건 후회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남편은 제 의부증을 이혼 사유로 들었고 아이까지 빼앗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해서 저는 재산 분할을 포기하는 대신에 양육권을 온전히 유지하는 조건까지 몰리게 된 거였죠. 그때부터 지옥이 펼쳐졌고요.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일을 구하긴 했지만 그야말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수준이었던 겁니다. 월세, 생활비, 각종 공과금이 빠지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은 거의 없었고요. 심지어 남편은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죠. 바로 아이가 아픈 거였습니다. 이혼하고 4년이 지난 어느 날 정환이의 몸 상태가 안 좋아졌죠. 유독 감기가 오래 간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아이가 눈을 뜨지도 못하더군요. 손발은 덜덜 떨리고 온몸에서는 식은땀이 흘렸지만 병원까지 아이를 업고 가긴 했습니다. 그런데
폐렴이 의심된다면서 이런저런 검사를 받으라고 했을 때 두려움을 느꼈죠. 남편에게 제일 먼저 연락을 했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또 이혼 사실을 모르고 있던 어머니에게는 차마 연락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집주인이었죠. 병원에서 저는 바로 집주인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설명했어요. 사모님, 죄송한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보증금을 뺏어 주실 순 없나요? 아이가 아파서요. 그런데 수중에 돈은 없고 당장 입원은 시키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해서요. 염치 없지만 지금 부탁할 곳이 없어서. 뭐요? 보증금? 월세도 매번 미루다가 내시면서 보증금을 달라니. 애 엄마가 왜 그렇게 대책이 없어요? 짐을 빼고 방에 사람 차면 그때 가지고 가든가 아니면 저도 못 드리죠. 월급날이랑 달라서 약간 미루긴 했지만 안 낸 적은 없잖아요. 제가 이렇게 부탁을. 아줌마, 내가 차선 사업가도 아니고 나한테 이러지 마세요. 은행에서 돈을 빌리든가. 사모님, 제발요. 우리 아이가 아파서 그래요, 네? 매정하게도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울면서 절망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바로 뒤에서 누군가 저를 보는 시선이 느껴졌고 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 보였죠. 이전에 몇 번 봤던 남편의 동창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혼식과 집들이에도 왔었고 그 뒤에도 술 마신 남편을 몇 번이나 집에 데려다 줬던 사람이었죠. 남편 말로는 일에 미쳐서 결혼도 하지 않는 놈이라곤 했지만 매너도 좋고 인상이 순해서 기억을 하고 있었고요. 맞죠? 중일이 와이프. 왜 울고 계세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저 기억은 하시죠? 네, 강식 씨잖아요. 이런 곳에서 만나게 될 줄은. 제가 지금 꼴이 좀 그렇죠? 저는 서둘러서 눈물을 닦고 애써 웃었습니다. 아이가 아파요? 정환이? 이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기억하시네요. 중일이랑은 이혼했다는 소식 들었어요. 그래도 애가 아픈데 그 녀석한테 연락해보셨어요? 그게 연락을 받질 않더라고요.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좀 돕고 싶은데요.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래도 아는 사람이고 사정을 알게 됐는데 이렇게 지나칠 순 없잖아요. 아까 전화 통화하는 소리 들었거든요. 물론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죠? 저 사업해서 여유 있다는 거. 정말 그래도 될까요? 제가 사실 너무 급해서요. 염치 없지만. 사람이 힘들 때 돕는 거죠. 계좌번호만 주세요. 그때 저도 맨정신은 아니었습니다. 계좌번호만 덜렁 주고 그 사람 전화번호조차 받지 않았으니까 말이죠. 병원비 결제를 끝내고 아이가 괜찮아졌을 때야 강식 씨가 무려 500만 원을 보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지금도 그 돈은 큰 돈이지만 예전엔 그 가치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남편 동생들에게 연락을 해서 수소문해봤지만 다들 강식 씨가 입단속을 부탁했는지 입을 다물어 버리더군요. 어쨌든 덕분에 제 아들도 무사히 치료를 끝냈고 저는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헌데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남편이 저를 찾았죠. 당신이 여기가 어디라고? 내가 아들 보러 오는 것도 못해? 법적으로 그거 허용되는 일이야. 허용? 그렇게 아들 타령하는 사람이 애 아프다는데 연락도 안 받아? 그래서 강식이 통해서 도와줬잖아. 나도 사정이 있었어. 나도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고 나름 최선을 다한 거라고. 뭐? 강식 씨를 통해서 도와준 거라고? 야, 그럼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해? 당신 참 단순하다. 병원에서 울고 있는 거 강식이가 우연히 발견하고 그 큰 돈을 쥐어주고 갔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다 내가 당신한테 못 가서 부탁한 거였다고. 내 아들이고 미우나 고우나 당신 내 아내였어. 근데 내가 그런 당신을 무시하고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을까? 양육비도 안 줬잖아. 여보, 말했잖아. 나 몸 안 좋았다고. 당신이랑 이혼하고 나 진짜 힘들었어. 그래서 술 마시고 막 살다가 몸이 망가졌거든. 하지만 나 진짜 억울했어. 정말 바람 피운 게 아닌데 당신은 자꾸만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지금 내 탓하는 거야?
아니야, 미안해. 정말 내가 미쳤었어. 그때 내가 막말하고 당신한테 함부로 한 거 다 사과하고 싶어. 몸이 안 좋아지니까 알겠더라고. 당신도 정말 힘들었다는 걸. 난 태어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그럴 정도로 아픈 적이 없었어. 그래서 몰랐던 거야. 하지만 이제 알아.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제 와서 왜 이래? 여보, 우리 다시 합치자. 내가 진짜 잘할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정환이를 생각해. 이런 환경이니까 정환이가 폐렴까지 걸리지. 도배로 대충 가려놨지만 지금 이 방에서 코를 찌르는 것처럼 곰팡이 냄새가 나. 그런데 여기서 애를 키우겠다는 거야? 내가 반성하고 앞으로는 절대로 안 그런다고 하잖아. 나도 아빠 노릇 좀 하게 해주라. 당연히 저는 그런 남편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간의 무시와 모욕적인 말들이 생생하게 남아있으니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날 이후 주기적으로 저희 집을 찾아와서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어린 시절의 기억이 거의 없던 아들은 아빠를 유독 따랐고요. 결국 1년 가까이 그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저는 이제야 남편이 정신을 차렸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바보 같겠지만 그때의 희망, 그 비슷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죠. 그렇게 우린 재결합을 했고 그 뒤로도 남편은 꾸준히 제게 잘하더군요. 심지어 자기 아들이 최고라던 시어머니까지도 변했죠. 정환애미야, 예전 일은 너무 마음에 담지 마라. 나도 옛날 사람 아니니. 늙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하도 억척스럽게 살아서 그래. 죽은 중일이 애비도 젊을 때 알아주는 남봉꾼이었다. 망할 놈. 그래서 난 속 닫고 입 닫고 그렇게 살았었어. 그래서 너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나도 버텼는데 다들 버텨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지금 와서 생각하면 면목이 없구나. 이제는 지난 일인걸요.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난 너무 고맙다. 우리 중일이 그간 반성 많이 했어. 너한테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나한테 약속도 했고 나도 그놈 또 그러면 그때 네 편이 되겠다고 약속하마. 정말요? 그럼. 우리 앞으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잘 해보자. 알았지? 따지고 보면 둘 다 너무 성급하게 결혼해서 문제가 된 거지.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생각하고 곱씹어보기도 전에 애가 들어서서 결혼을 했으니 초반에 삐걱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던 거야. 그땐 너도 어렸고 중일이도 어렸잖니. 그리고 중일이 너 배신하고 다른 사람 만나지 않은 건 내가 보장하마. 하지만 너도 잘 생각해봐. 확신? 세상에 그런 건 없단다. 아들이 외박하고 술 먹고 늦게 들어온 건 잘못이지. 하지만 바람은 아니야. 이혼할 때 이미 그건 오해라는 거 증명됐잖아. 네, 그야 그렇죠. 증거도 없었고. 지금 와서 이런 말 웃기지만 내 아들 사주에도 늦게 결혼을 해야 한다고 했어. 그리고 너도 그렇고. 둘 다 젊고 어려서 서로 지기 싫었던 마음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이젠 다르다. 너도 밖에서 고생을 했고 내 아들도 안 사람 귀하고 자기 새끼 아낄 줄 알게 됐으니 앞으로가 중요해. 중일이 지금 몸이 안 좋으니까 잘 살펴줘. 그럼 앞으로 속 끓일 일 없을 테니까.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말에 설득이 되긴 했습니다. 덜컥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저나 남편 둘 다 마음의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죠. 무엇보다 재결합 후부터는 남편이 가정에 충실했고 정환이에게도 무척 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는 남편의 건강을 신경 써서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일을 도맡았고 우린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헌데 그 무렵에 저희 어머니 상태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서 저는 자주 집을 비우게 됐죠.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심장의 근육이 확장되어 수축력이 떨어지며 심부전으로 진행하는 질환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심장이 점점 약해지고 수년에 걸쳐 악화되는 병이에요. 해서 심장 이식까지 대기하고 있었지만 워낙 고령이었기에 가망이 없다는 소견까지 듣게 됐던 겁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해서 전 그런 어머니 곁을 지켰던 거였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연 침상에 누워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혼 잘했어. 그 망할 놈이랑 안 사는 건 내가 다 안다. 저는 놀랐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으며 대답했죠. 엄마도 참, 내가 이혼을 왜 해? 나 이혼 안 했어. 그 사람이랑 잘 사는데 왜? 저는 어머니가 죽기 전까지 제 걱정을 하는 게 싫어서 이혼을 했다가 재결합을 했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대충 얼버무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이혼을 하고도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셨는지 믿지 않으셨죠? 이제 나 죽을 텐데 왜 거짓말을 해? 엄마 정말 괜찮아. 진짜 아니라니까. 그 사람 불러와? 내가 후회하는 게 하나 있다면 너 이혼 빨리 못 시킨 게 후회가 된다. 너한테 이런 말은 안 했지만 내 동생이 이혼을 했었어. 엄마한테 동생이 있었어? 그럼 너한텐 이모지. 그 시대에 이혼이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동네 사람들도 환학년이라고 욕을 하곤 했다. 근데 사실 내 동생은 잘못이 없었거든. 그 말라 비틀어진 걸 때릴 데가 어딨다고 그 망할 놈이 애를 팼어. 매일 살려고 이혼을 한 거지. 근데 이혼하고 얼마 안 가서 죽었어. 주변 시선을 못 견디고 스스로 떠난 거지. 그래서 내가 이혼이라면 못하게 막고 너한테 참으라고 했던 거야. 과거의 기억 때문에 너를 힘들게 했고. 엄마, 근데 나 정말 잘 살고 있어. 진짜야. 그때 너 집에 정원이랑 우리 집 내려왔을 때 엄마 다 들었어. 김서방이 너한테 함부로 하는 걸 들었다고. 때려 죽이고 싶은 걸 참아가며 떠나는 네 표정을 봤는데 너무 안쓰럽더라고. 그런데도 난 너한테 해줄 것도 없어서 울었다. 지긋지긋한 가난에 아픈 몸뚱이까지. 내가 있는 곳이 지옥인데 이승 똥밭이 나을 것 같아서 그냥 뒀고. 물론 그것도 다 핑계지. 미안하다. 엄마, 이혼 잘했어. 요즘에 그거 흠도 아니고 오히려 현명한 거야. 난 우리 딸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앞으로도 널 위해서 살아. 그리고 엄마가 땅 찾기인지 뭔지를 신청해놨어. 땅 찾기? 그게 뭔데? 내 어머니의 어머니도 가난했다고 들었는데 그래도 혹시나 조상 중에 하나는 양심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너희 아버지도 외동 아니니? 얼마 전에 조상 땅 찾기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신청을 했다. 그래도 죽기 전에 너한테 하나라도 남기고 싶어서. 엄마, 그런 거 다 뻥이야. 세상에 그런 땅이 있으면 진작에 뭐라도 내라고 왔겠지. 재산세 같은 거 세금은 기가 막히게 다 받아내려고 할 텐데 있으면 그냥 뒀겠어? 그리고 난 엄마만 있으면 돼. 제발 죽는다는 소리 좀 그만해. 어머닌 제 손을 잡고 웃으시며 말씀하시더군요. 미안하다 우리 딸 성아. 앞으로 진짜 행복하게만 살아라. 알았지? 죽어서도 시댁 귀신이 되려던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행복하게 살라는 거였습니다. 그 말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호흡기를 달았고 그러고 2달 만에 세상을 떠나셨죠. 장례식은 어머니의 고향에서 소박하게 치러졌어요. 하지만 그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참석을 못하신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남편은 회사에 문제가 터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쓸쓸한 빈소를 아들 정원이와 지키고 있을 때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죠. 보험회사에서는 이미 다녀갔는데 변호사라니. 혹시 엄마 앞으로 빚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따님이신 박송아 씨 앞으로 남긴 집 때문에 고객님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변호사 사무실을요? 하지만 집이고 해봤자 아주 오래전에 불법으로 지은 건물이고 팔리지도 않을 곳인데 몇십만 원을 내고 거길 가셨다고요? 확실한 게 좋으니까요. 일단 보험사 직원이 다녀갔더니 사망보험금 지급 액수는 들으셨을 테고, 그리고 알아보니 이 집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가 있는데요? 10월에 신청하셨던 조상 땅 찾기에서 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법 커요.
거기에 더해서 현재 땅값도 엄청 올랐고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 경기도에 있는 땅인데 정확히는 송아씨 아버님의 할아버지 남동생의 땅입니다. 동생분은 결혼도 하지 않고 죽어서 부모님 쪽으로 들어갔다가 돌아가시면서 유일한 형제인 아버님의 할아버지에게 상속이 되었고요. 그런데 당시에 서류 시스템이 미흡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 상태로 지금까지 오게 된 거고요.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못했죠. 땅 찾기요? 정말 저한테 땅이 있다고요? 물론 세금 문제며 이런저런 처리할 부분이 많아요. 하지만 저한테 이름해 주시면 알아서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좋은 건가요? 아님 돈만 많이 나가거나 세금이 엄청... 당연히 좋죠. 이건 거의 로또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보통 땅 찾기로 땅을 찾는 분들에게 모두 해당은 못합니다. 거의 97%는 땅이 없거나 서류가 완전히 누락돼서 아예 찾지 못하죠. 또 운 좋게 찾긴 해도 불모지거나 개발이 전혀 안 되는 땅인 경우도 많거든요. 그럼 대충 가격이 20억? 아직 추산입니다. 경기도 외곽이라서 사실상 더 살펴봐야겠지만 어쨌든 10억 이상은 받으실 거고요. 지금 경황이 없을 테니 저한테 맡겨주세요. 깔끔하게 서류 정리해드리죠. 일단 저는 놀란 마음을 진정하고 그 변호사에게 모든 과정을 맡아달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보험금이 있으니 변호사 비용은 걱정할 게 되지 않았고요.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집안의 유품을 정리할 때쯤에 실감이 났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그 소식을 전달하려고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고 아들과 함께 버스에 올랐죠. 도착하니 어느덧 늦은 밤이었기에 택시를 잡으려 터미널 앞에서 고개를 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 한 택시에서 사람이 내리더니 빈 차로 바뀌더군요. 그래서 서둘러 걸어가는데 방금 내린 사람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강식씨! 강식씨 맞죠? 술 냄새를 풍기던 남자는 저를 보고 눈이 커졌죠. 송아씨? 혹시 옆에 있는 학생은 정환인가요? 네, 맞아요. 많이 컸죠. 그때 도와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자랐어요.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되셨어요? 남편도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던데. 제 말에 강식 씨는 표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습니다. 남편이라면 혹시 재결합하셨어요? 네, 그렇게 됐어요. 그때 강식 씨 통해서 도운 일도 있고 그 이후로는 저한테 잘하기도 하고 지난 일은 그냥 서로가 서툴러서 그렇다 생각하려고요. 누가 누굴 통해서 도와요? 네? 그때 저한테 500만 원 주셨던 거 남편이 도운 일 아니었어요? 그놈이 그렇게 말해요? 자기가 돈 줘서 저한테 도우라고 시켰다고? 진짜 뻔뻔하네. 제가 사업 안 좋아져서 몇 번을 부탁을 했는데도 단칼에 거절하고 다신 찾지 말라던 놈이니 그럴만도 하네요. 그래도 20년 넘게 친구라고 생각하고 의리를 지켰는데... 그럼 남편이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건가요? 네, 이건 억울해서 그냥은 못 넘어가겠네요. 그 사람은 병원에서 저를 우연히 보고 딱한 사정에 돈을 넣어준 이야기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제 남편에게 그 사실을 알렸고 아들이 아프다는 말도 전달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자신 몸이 우선이라면서 저희 아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남편 상태도 그렇고 직장도 그만뒀기에 사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병원비를 대신 납부해 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문제가 생겼고 남편에게 난생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더니 자신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남편은 그 친구의 도움을 재결합을 하는 것에 이용한 것은 물론이고 제게도 연락이 끊어졌다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강식 씨는 그 말을 하면서 제 앞에서 눈물까지 흘렸죠. 그놈은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얼마나 잘했는데, 특히나 제 사업은 가족들, 친척, 지인들까지 다 엮인 문제라서 정말 잘못되면 우리들 다 끝나요. 더구나 제가 결혼까지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하필이면...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네? 얼마나 있으면 위기를 넘기냐는 거죠. 전 그때 왜 그런 말이 먼저 튀어나왔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병원에서 제게 손을 내밀었던 유일한 그분이 우는 걸 보니 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죠. 혹시나 술을 잔뜩 먹고 없는 말을 지어낸 건 아닌지 의심을 해볼 수도 있었지만 그 사람은 제 아들을 살린 거나 다름없는 은인이었어요. 몇 번 보지도 않은 친구의 전처에게 돈을 내어주는 사람이 세상에 있긴 할까 생각하니 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에 확신까지 가지게 됐죠. 일단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뒤로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당장 급한 불을 끄려면 적어도 2억, 아니 1억만이라도 대금만 지급하면 끝날 일인데 중간에 그게 막혔어요. 저희랑 거래하던 공장이 파산을 하면서 다른 곳에 거래를 드려고 했는데 신용이 없으니 바로 물건을 안 넘기겠다고 했고요. 이미 사업 확장으로 대출을 다 끌어온 상태라서 이게 최소 금액입니다. 다른 친구들이 조금씩 도와서 그나마 나머진 마련을 했는데 1억 5천만 원 정도가 부족해요. 3억을 드릴게요. 네? 지금 저 놀리시는 거... 제 아들 구해주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로 장난칠 정도로 저 나쁜 사람은 아니고요. 물론 대출을 받으려면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그래도 일주일? 그 안엔 가능하지 않을까요? 결혼식도 앞두고 있으니 더 여유롭게 빌려드리는 거고요. 저도 대출이 처음이라 얼마나 빌릴 수 있는지 감이 안 오지만 그래도 3억은 무조건 될 거예요. 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받고 저는 더 군말하지 않고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식 씨가 저를 잡았죠. 그리고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참 못됐네요. 솔직하게 말하면 돈을 안 빌려주신다고 할까봐 이야기 들으면서도 계속 망설였어요. 하지만 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중일이 그놈, 그 녀석이 왜 재결합을 했는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 전에 했던 거짓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건가요? 네. 혹시 현주라고 아세요? 남편 첫사랑 말인가요? 하지만 이혼할 때 그 여자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미국으로 떠났다고 들었어요. 그것도 거짓말인가요? 그래도 변호사가 기록 다 뒤진 건데? 거짓말은 아니지만 정확하진 않죠. 친구들이 그 집들이 때 장난을 좀 쳤었는데 현주가 아쉬워서 결혼식 안 보고 그냥 갔다 뭐 이런 장난이요. 아마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텐데 중일이 그놈은 그게 아니었나 봐요. 그때부터 현주를 쫓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놈은 자기를 좋다는 여자인데 사족을 못 쓰는 놈이죠. 바람을 피웠다는 건가요? 아니요. 현주가 미국으로 다시 도망치면서까지 끈질기게 쫓아다닌 거죠. 몇 년을 말입니다. 저도 한참 후에나 알았어요. 송아씨랑 이혼하고 중일이가 술 먹고 털어놨으니까요. 무슨 정신병인지 그때까지도 현주가 자신이 유부남이라서 포기하고 눈물을 머금고 떠났다 그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술자리에서 한 여자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설명하기로는 그 여자의 이름은 가명 같았다고 합니다. 영란이라는 여자였는데 술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첫사랑을 잃은 슬픔에 술판을 내리버리면서 드나들던 곳의 종업원이었는데 얼마 가지 않아 두 사람이 눈이 맞았다고 했습니다. 돈은 돈대로 다 쓰고 그 여자를 보기 위해서 매일 술을 먹은 거였죠. 그러다가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면서 술집에 가지 못하게 되자 남편은 그 영란이란 여자에게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거절을 한 거였죠. 남편을 좋아한다고 고백을 먼저 하긴 했지만 그것도 영업의 일종이었을 테니까요. 그 일이 있고 중일인 또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그러다 간이 망가지면서 간염이 알코올성 간경변까지 진행된 겁니다. 간경변이요? 그게 뭔데요? 저한테 그냥 간염이라고. 알코올성의 간 질환의 최종 단계로 간이 지속적으로 손상되어 섬유화되고 정상적인 간 조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나마 그땐 초기라 약물 치료를 하고 합병증 관리하는 정도에서 그쳤지만 이게 잘못되면 간 이식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이거든요. 제가 병원비를 대신 납부했고 의사와 상담도 받아서 자세히 알고 있는 거고요. 그럼 저랑 재결합을 한 게
간 이식. 혹시나 모를 보험을 대비한 거라고. 당신이랑 당신 아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겠다는 말을 저한테 했었어요. 저는 그래도 설마 진짜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조차 안 했어요. 아직 이렇게 어린 애한테 간 이식이라니. 근데 재결합했다는 말 듣자마자 떠올라서 고민 끝에 이야기 드린 겁니다. 돈은 안 주셔도 됩니다. 저도 묵인한 거나 다름없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곁에 있던 아들 정환이도 혼란스러워했고 저는 너무 놀라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재결합 후에 했던 행동, 시어머니의 변화 모두가 저나 제 아들의 간이식을 위한 준비였다고 생각하니 소름이 끼칠 정도로 끔찍했죠.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고 안정이 되자 오히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식 씨에게 고맙다고 전했고 돈은 그대로 빌려주겠다고 말을 했죠. 그런데 그때 강식 씨가 하나 제안을 하더군요. 이혼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금 잘 지내고 계신다는 거 그게 발목을 잡을 거예요. 더구나 지난 이혼에서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게 기록에 남았을 테죠. 그러니 제가 돕게 해주세요. 제가 그 녀석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주 쉽게 떨어뜨릴 수 있거든요. 그게 가능한가요? 20년 넘게 봐왔으니 그만큼 잘 알죠. 제 결혼식 날에 제대로 처리해 드릴게요. 조금만 참고 버티면서 증거 모으세요. 증거 좋아하는 놈이라 잘 남기진 않아도 눈이 돌면 막말을 엄청 쏟아내는 놈이잖아요. 그러니 이번엔 제대로 잡으세요. 그리고 조만간 저희 회사에서 명함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로 모시고 싶어서요. 괜찮죠? 아니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돈은 여유가 넘칠 때 갚으셔도 되고 못 갚아도 괜찮아요. 아니요. 이 일 잘 넘기면 돈 갚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꼭 함께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명의 은인이기도 하니까요. 2년 이어가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는 바로 3일 뒤에 그 회사에 명함을 한 통 받았습니다. 당장 출근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도 함께 받았고 그렇게 아들에게 입단속까지 부탁하며 숨죽여 기다렸죠. 하지만 사실 아들은 그 사실을 다 믿진 않았어요. 아들이 기억하는 남편은 워낙 좋은 사람이었기에 굳이 이해시키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도 스스로 생각할 줄 아는 나이니 그 아이도 후에 판단을 내릴 거라고 믿었죠. 그런데 정확히 한 달이 지날 무렵에 남편이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아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데 와서 빈정거리더군요. 송아, 너도 이제 보니 다 늙어서 할머니 소리도 듣겠다. 식사를 할 거면 제대로 하든가. 그게 뭐야? 냉장고에 음식 다 때려 넣은 비빔밥이라니. 짬밥을 돼지처럼 잘도 처먹네. 뭐? 지금 처먹는다고 했어? 그래. 그럼 그게 먹는 거냐? 처먹는 거지? 가뜩이나 관리 못해서 옆구리가 박살이 났는데 그거 유지하겠다고 꾸역꾸역 쑤셔 넣는 거 보니까 내 입맛이 뚝 떨어진다. 결혼한 사람 먹는 게 꼴 보기 싫어지면 그게 정 떨어졌다는 말이라더니 그 말이 딱일 수도 있겠어. 애아피야, 말 함부로 하지 마. 솔직한 게 잘못이야? 적당히 먹으라는 거잖아. 텔레비전 나오는 여자들 봐라. 나이를 40 먹고 50을 먹어도 쭉쭉 빵빵 예쁘잖아. 아니 걔들이랑 당신이랑 나이를 똑같이 먹었는데 왜 너만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어? 아유, 저 턱살 늘어진 거 봐라. 아유, 진짜 볼품없어. 이래서 남자들이 어린 여자 찾는 거지. 정원아, 넌 커서 꼭 어린 여자 만나. 적어도 12살 차이는 나야 한다. 정환이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교육시키지 마.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인데 왜? 중학생이면 알 거 다 알아. 늙어 빠진 여자가 더 늙어 빠져가는 거 평생 보는 것보단 내가 40일 때 여자는 한참 좋은 20, 내가 50이 돼도 아직 예쁜 30, 내가 60이 되었을 때도 꾸미면 그럭저럭 예쁘고 탱탱한 40대면 얼마나 좋아. 그 다음은 뭐 늙어도 어쩔 수 없다. 나도 받아들일 나이가 될 테니 내 병수반이나 들어줄 정도로 건강하기만 하면 되는 거고. 미쳤니? 애 앞에서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제 좀 살만하니까 또 옛날 버릇 나오는 거야? 왜?
다시 재결합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더니 이젠 그럴 이유가 없어졌니? 그럼 내가 언제까지 바짝 엎드리길 바라는 거야? 이만하면 꽤 오래 봐준 거 아닌가? 저는 몸이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꾸역꾸역 참으며 물었죠. 지금 설마 이혼하자는 거야? 이혼 소리 나오면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어? 참고로 나 아직도 안 죽었어. 어리고 예쁜데 나 좋다는 여자들이 널리고 널렸다고. 바짝 긴장해. 언제 그 자리 비워줘야 할지 모르니까. 이제야 강식씨가 남편을 알아서 떨어져 나가게 하겠다는 말이 뭔지 알았습니다. 강식씨가 남편에게 여자를 붙였다는 확신이 들었죠. 남편이 말하는 걸 들으니 적어도 20살 차이가 나는 그런 아가씨를 말입니다. 더 웃긴 건 시어머니 역시 예전으로 돌아왔다는 거였죠. 시어머니가 저를 구박하는 걸 듣더니 아들도 경악을 하더군요. 저는 그들이 제게 하는 모든 말을 녹음해서 증거를 남겼고 이내 강식씨의 결혼이 다가왔습니다. 펜션을 빌려서 하는 야외 결혼식이었는데 식이 다 끝나고 남편을 찾으니 보이지 않더군요. 헌데 멀리서 한 젊은 여자를 끼고 제게 천천히 다가오는 겁니다. 여보, 소개할 사람이 있어. 누구? 예쁘지? 나이 29살. 어리다, 젊다. 거기다가 집안도 좋고 학벌도 끝내주고 당신이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완벽에 가까운 여자야. 그리고 나랑 결혼을 앞두고 있고. 남편이 말하자 여자는 쌩긋 웃었죠. 그러자 남편이 이번엔 저를 그 여자에게 소개했습니다. 수진씨, 이 여잔 제 와이프인데요. 들어서 알겠지만 곧 이혼할 거예요. 이미 이혼한 거나 다름없죠. 난 당당하니까 이렇게 정식으로 소개도 시키는 거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희씨를 만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수진이라고 해요. 여기 명함 있으세요? 저도 한 장 받고 싶은데. 그 여자의 요청에 저 역시도 가방에서 명함을 하나 꺼내어서 줬죠. 헌데 그걸 본 남편이 도중에 제 명함을 가로챘습니다. 이게 뭐야? 당신이 왜 강식이네 회사에 등록이 되어 있어? 제가 입을 열려고 하자 강식씨가 웃으면서 끼어들었죠. 그야 이분이 우리 회사 투자자니까. 아가씨 수고 많았어요. 이만 퇴근해도 좋아요. 일은 여기까지고 혹여나 증인 필요하면 따로 부를게요. 강식씨의 말에 여자는 고개를 숙인 뒤 절 보고는 한쪽 눈을 찡긋하더군요.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은 갑자기 떠나려는 여자를 잡았습니다. 수진씨, 강식이랑 알아요? 어딜 가고 뭘 따로 부른다는 거예요? 우리 결혼은요? 수진이란 여자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니 대답했죠. 우리 아빠보다 나이도 많은 양반이 양심이 터졌니? 우리 결혼? 내가 대가리에 빵꾸 났어? 너 상황 파악이나 똑바로 해. 배는 남산만하게 튀어나와서 아가리에선 똥냄새 나는 주제에 결혼? 아저씨, 내가 술집 다니면서 이런저런 놈들 많이 봤지만 그쪽처럼 인성 파탄난 놈은 또 처음이야. 역겨워서 미치는 줄. 수진씨, 술집이라니. 너 날 속인 거야? 그럼 어떤 여자가 너랑 결혼을 해? 아우, 재수없어. 여자는 담배를 입에 한 대 물고는 유유히 떠났어요. 충격에 빠진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자 강식씨가 그런 남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무린대로 거둔다는 말이 진짜긴 해. 저런 여자가 너랑 왜 결혼을 하냐? 정신 차려라, 새끼야. 너 같은 놈은 이것보다 더 심하게 당해야 하는데 그나마 참고 넘긴 거야. 너 뭐야? 너 내 아내랑 뭐 있지? 투자자니 뭐니 헛소리 집어치우고! 너희들 바람 피워? 미친놈. 너 마음대로 상상해. 참고로 축의금은 돌려줄게. 지금 이 상황 너 표정만 봐도 충분히 축하받은 기분이라 너무 기분이 찢어지거든. 저는 그날 바로 이혼을 준비했고 아들인 정환이도 이혼에 동의를 했습니다. 물론 남편과 시어머니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기에 소송까지 가야 했지만 말이죠. 그 과정에서 제가 유산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고 남편은 울고 빌기까지 했지만 당연히 소용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불륜이 아니라 자신도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을 했지만 강식씨는 영리했어요.
그 수진이란 여자와의 어떤 접점도 돈거래 흔적조차 남기지 않아서 결국 남편의 주장은 무산됐죠. 그렇게 저는 거의 8개월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고 땅의 일부를 팔아서 아파트를 하나 샀고 시간이 흐른 현재까지 강식씨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금도 모두 돌려받았고요. 그러다가 최근에 남편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죠. 다시 술을 먹어서 상태가 악화되어 이식이 필요하다고 시어머니가 연락을 했거든요. 당연히 저는 하늘의 별도 따주고 본인 심장도 주겠다는 어머니나 이식하라고 하고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이 달갑진 않지만 더는 제 인생에 불행을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또한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언처럼 행복하게 살아보자 그렇게 다짐했죠.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새해에 좋은 일들이 줄지어 여러분을 찾아오길 바랍니다. 모두 행복하세요.